자, 다시 카사노바 이야기로 돌아와서 1745년 4월 카사노바는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성직자의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은 성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남은 하나는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 장교로 등록을 해서 잠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성향상 군인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카사노바, 결국 산사무엘레 극장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을 하게 돼요.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됐지만 카사노바는 이 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실 본인도 배우였지만 배우가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던 시절이어서 내 자식들은 절대 무대에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바이올린 연주자로 무대에 서게 됐고 이제 출세는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선술집, 사창가를 들락거리며 막 제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창녀들 안고 화대도 주지 않고 그리고 뭐 곤돌라 있죠. 세워져 있으면 그거 풀어가지고 막 떠내려 보내고 막 이러면서 말 그대로 막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746년 4월 21일 카사노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베네치아의 귀족 브라가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귀족 집안에 홀레 파티가 있던 날이었는데 당시 베네치아의 시의원이기도 했던 마테오 브라가딘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곤돌라를 탔어요. 카사노바도 역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어서 이 곤돌라의 두 사람이 합석을 하게 된 겁니다. 동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라가딘이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집니다. 깜짝 놀라서 빨리 배를 돌려라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의사를 불렀어요. 근데 사열, 피 뽑는 거 사열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여러분 수은을 몸에 붙이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의사가 이 브라가딘의 가슴에다가 수은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브라가딘은 통증이 더 심해졌고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사노바가 그 수은을 떼어내고 아마 뭐 어떤 치료라는 걸 했는데 별거 했겠어요? 막 손발 주무르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나름 막 뭔가 치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브라가딘이 회복을 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카사노바는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당신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치료가 됐으니까 이 브라가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카사노바가. 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뭐 친구들을 만나서 얘가 내 생명을 구했어!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같이 뭐 연애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카사노바가 저는 영혼이나 유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 워낙에 말빨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가딘과 친구들이 카사노바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브라가딘은 생명을 구해준 보답도 해야 되고 또 이 예사롭지 않은 젊은이 카사노바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 내 아들 해라 하면서 카사노바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브라가딘은 20여 년 동안 카사노바의 활동을 도우면서 경제적 원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카사노바가 그 이후에도 뭐 이상한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카사노바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었다고 해요. 자, 이제 카사노바는 더 이상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젊은 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족으로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어서 이제 날개를 달고 마구마구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저 녀석 어디까지 할 건가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던 베네치아 공조 재판관에게
콕 찍히게 됩니다. 너 한번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양아버지 브라가딘이 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잠시 베네치아를 떠나 있는 게 좋겠어 해서 1749년 24살이 된 카사노바는 북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하는 도중 세네카에 머물렀을 때 한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옆방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헝가리 장교와 한 남자가 함께 투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가 아니라 남장을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관에 왔다고 생각을 한 여관 주인이 이 당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사노바가 라틴어로 이 헝가리 장교의 말을 통역해서 이 사태를 잠재워주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 두 사람과 카사노바는 파르마, 제네바 등지를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해서 파르마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남장을 했던 여인 이름이 앙리에트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래도 카사노바가 좀 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헝가리 장교를 버리고 카사노바의 애인이 됩니다. 카사노바는 대화가 잘 통하는 이 앙리에트에게 푹 빠져서 인생 두 번째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카사노바의 결심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의 신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앙리에트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프랑스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척이 직접 찾아와서 너 귀족의 신분으로 이러면 안 된다.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설득을 해서 앙리에트는 친척을 따라 카사노바를 떠나기로 합니다. 카사노바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즐겁고 좋지만 그와의 사랑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앙리에트는 호텔 창문에 다이아몬드 반지로 언젠가 그대는 앙리에트를 잊게 되겠지요 라면서 이렇게 써놓고는 장문에 편지를 남기고 카사노바를 떠나게 됩니다. 앙리에트는 이렇게 카사노바를 떠났지만 카사노바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 것이 훗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고결한 남자다라고 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했던 카사노바는 정말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오래오래 아파하다가 그때 앙리에트가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당시 귀족 여인들은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녀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앙리에트를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평생 우정의 편지를 주고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50년 카사노바는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리옹에 잠시 머물면서 프리메이슨 단원이 되기도 합니다. 회원들의 평등과 우애를 목적으로 한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밀스러워서 회원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죠. 어쨌든 카사노바가 이 단원이 되어서 훗날 이 프리메이슨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또 2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서 잠시 생략을 하고요. 이 28살이 되었을 때 프라하와 비엔나를 거쳐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쇠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자신의 사업에 카사노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여동생 카테리나 카프레타를 소개시켜줘요. 또 너무 귀염귀염하고 어리고 예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푹 빠져서 또 카사노바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의 양아버지 브라기딘을 통해서 카테리나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넣어요. 그런데 카테리나의 아버지는 내 딸은 너무 어려서 결혼은 안 된다네 하면서 그녀를 무라노 섬에 있는 수녀원에 넣어버립니다. 사실 이때 카테리나는 14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바람둥이인 이 카사노바에게 누가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카사노바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수시로 이 무라노의 수녀원으로 가서 이 카테리나를 만났는데 이 카테리나가 또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녀원에서 낙태를 하게 되는데 또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녀를 만나러 카사노바가 수녀원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MM으로 회고록에 표기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MM은 이 어린 소녀인 카텔리나가 좀 안쓰러웠던지 굉장히 잘 돌봐줬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동성 연인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수녀였다고 합니다. 수녀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공사 베르니의 정부이기도 했대요. 수녀의 신분으로 굉장히 대담한 행위를 했던 여인인가 봅니다. 자, 카사노바는 일단 자신이 누군지 밝혀지면 안 되니까 마스크로 신분을 숨기고 중년 여인을 앞세워서 카테리나의 면회를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수녀복을 입은 이 아름다운 MM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카테리나는 사랑이 MM에게 움직여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카사노바도 사랑을 했지만 자신을 잘 돌보아준 MM에게도 묘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카사노바는 MM과 수녀원 밖에서 몰래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무려 7시간 동안 열렬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고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MM의 애인이었던 베르니 공사가 보고 있었다고 해요. 베르니 공사는 이 관음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카사노바와 자신의 애인이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훗날 너무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수녀 MM의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수녀복을 입은 가짜 MM이 등장을 해서 귀족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렬한 관계는 곧 끝나게 되는데요. 베르니 공사가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서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되면서 MM이 수녀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힘 있는 후원자가 없어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들통이 났으니 베네치아 종교 재판관이 이 소식을 듣고 카사노바를 체포하게 돼요. 이 프랑스 대사와 관계가 되는 일이니 분명히 프랑스 대사에게 국가의 기밀을 폭로했을 것이다 하면서 카사노바를 체포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국가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으니까 누설했다는 증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괘씸한 젊은이를 그대로 두고 싶지가 않아서 너 마법으로 여자들 꼬셨지. 마법행위 했지. 그리고 너 사실은 무신론자지. 그리고 금서도 읽었잖아 하면서 갖가지 제목을 다 달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노바는 1755년 7월 25일 지붕이 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납 감옥이라고 불리는 피움비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감옥에 복역을 하게 된 카사노바, 당시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을 다 채우면 35살이나 돼야지 햇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5년 동안 여자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해요, 카사노바? 안 돼,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그 쇠창살 같은 걸 구해가지고 감옥 바닥을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파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탈옥하기 하루 전날 문이 덜컹이 열리더니 자, 감방 옮겨! 이러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이감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카사노바가 머물고 있던 감방이 너무 열악해서 양아버지 브라가딘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더 좋은 감방으로 이감을 시켜준 건데 하필이면 탈옥 전날 이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또 탈옥해야 돼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붕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지붕 밑에 있는 방이 아니고 위에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윗방에 수도승 발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간수들을 매수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같이 탈옥하자라고 해서 발비에게 쇠막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성경책에 숨겨가지고. 그래서 발비가 지붕도 뚫고 바닥도 뚫고 해서 두 사람이 나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탈옥을 시도를 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폐쇄된 댄스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들킬 수 있으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댄스홀에서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1756년 11월 카사노바는 감옥에 갇힌 지 1년여 만에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 댄스홀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숨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은 그대로 허리 딱 펴고 가슴 열고 큰 계단을 내려와서 그 탄식의 다리라고 불리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가 이 두칼레 궁전과 감옥을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재판을 받은 죄수들이 이 탄식의 다리를 건너서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갈 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탄식을 했다고 해서 탄식의 다리라고 부르는데, 당당히 이 탄식의 다리를 건너서 이 총독 관저 정문으로 걸어 나와요. 너무 당당히 걸어 나와서 얘네들이 탈옥수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준 거예요. 자, 이렇게 카사노바는 대범하게 탈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카사노바가 꼭 탈옥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이유가 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카사노바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할 텐데, 카사노바 먹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근데 당시 죄수들은 이 감옥 내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열악해서 돈을 내면 외부에서 요리를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카사노바는 너는 중죄를 지었으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이 권리가 박탈되어서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교도소장 부인이 만든 마카로니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마카로니가 너무 심하게 맛이 없어서 이걸 먹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난 꼭 탈옥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탈옥수가 된 카사노바, 베네치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도망자 겸 여행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의 드라마틱한 이 탈출 과정이 알려지면서 상류사회 유명인사가 되었고, 나중에 한 30년쯤 후에 이 감옥생활 탈옥 과정을 그린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카사노바는 탈옥 후에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그 수녀였던 MM 기억나시죠? 이 MM의 연인이었던 베르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베르니는 당시에 마담 드 퐁파드루 기억나시죠? 이 퐁파드루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카사노바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베르니의 소개로 카사노바는 루이 15세와 마담 드 퐁파드르를 만나게 됩니다. 루이 15세가 주최한 퐁텐블로 성에서의 만찬에 초대가 된 것인데요. 이때 자신이 어떻게 탈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화려한 화술을 또 선보이게 되니 사람들이 또 다 빠져들었고, 이때 마담 퐁파드르가 카사노바의 언변과 박식함에 감탄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프랑스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카사노바가 저도 그러고 싶은데 후견인이 있어야 되겠죠. 한데 후견인을 구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걱정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퐁파두르가 당신은 좋은 친구들이 많고 나 또한 기꺼이 당신의 후견인이 되어드릴게요 하면서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루이 15세와 마담 드 퐁파두르라는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게 된 카사노바. 당시 프랑스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는 제가 퐁파두르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루이 15세와 퐁파두르가 카사노바를 꽤 괜찮은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지, 자, 이 프랑스의 재정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지 고민을 좀 해봐 라고 과제를 던집니다. 자, 그러자 카사노바는 재무 담당관에게 복권을 만들자고 제의를 해요. 여러분, 복권 로또 아시죠? 로또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해서 이 복권 사업 책임자로 임명을 해요. 카사노바를. 그런데 이 로또 사업이 대박이 나서 첫 스타트에 200만 프랑의 매출을 올리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로또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면서 카사노바는 몇 개월 만에 파리의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카사노바가 또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가 파티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한 여배우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여배우와 파티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별도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여배우의 여동생인 메르피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녀와 카사노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메르피가 침대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침대 나한테 팔아 하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침대 사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사노바가 그래 그 대신에 네가 이렇게 옷을 한번 벗어서 나한테 몸매를 한번 보여주면 내가 그 침대를 사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르피가 옷을 딱 벗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와 반대로 역시나 몸매가 진짜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카사노바가 이 훌륭한 몸매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몸매를 그림으로 간직하려고 해요. 당시 프랑스 수석 궁정 화가였던 프랑수아 부세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이 메르피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부세가 열심히 그녀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루이 15세에게도 딱 보여줬는데 아니 이 그림 속 소녀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직접 만나고 싶다. 루이 15세가 또 호색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 메르피를 루이 15세가 딱 만나게 되고 그녀를 본 루이 15세는 또 그녀에게 반하게 돼서 1년 후에 메르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사노바가 루이 15세에게 여인을 소개시켜준 것이죠. 카사노바 자서전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에 출판된 카사노바 자서전 표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이 있어요. 이 그림은 프랑수아 부세의 오달리스크라는 그림이에요. 오달리스크는 술탄, 이슬람의 술탄의 여인이라는 어떤 어원을 가진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프랑스 국왕의 오달리스크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자서전에 넣은 이유는, 자서전 표지에 넣은 이유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마 메르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자서전 표지에 사실은 넣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누구인가에 대한 썰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부세가 그린 소녀들 중 이 정도 되는 여인이 아마 메르피가 아닐까라고 해서 자서전에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카사노바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르니는 계속 승진을 해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돼요. 그러면서 당신 능력 있으니까 비밀 업무 한번 해봐 하면서 카사노바에게 임무를 수여하는데요. 카사노바를 스파이로 채용한 겁니다. 제가 이 카사노바의 직업을 나열하면서 스파이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스파이가 된 카사노바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딩케르트 항구의 요새와 전함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꽤 훌륭히 수행을 했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큰 돈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카사노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연애를 열심히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재정 상태도 좋지 않고 혁명의 물결이 조금씩 일고 있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음에도 카사노바는 하류계를 활기를 치며 여인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당시 유명 배우인 실비아를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그녀의 딸 마농 발레티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녀와 또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까지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여인은 몇몇이 있었지만 약혼까지 한 여인은 마농 발레티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은 곧 파혼을 하게 돼요. 카사노바가 곧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거든요. 은행가의 딸 또 에스터를 열심히 쫓아다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카사노바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카사노바에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프랑스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인 마담 디르페를 만나게 됩니다. 마담 디르페는 카사노바보다 21살이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해요. 이 마담 디르페는 살롱을 열어서 토론회도 가지고 연주회도 가지는 여인으로 굉장히 지적인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뜻밖의 연금술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카사노바가 또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썰을 잘 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신비한 힘에 대한 이야기,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담 디르페에게 하면서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사실 마담 디르페는 자신이 여자인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카사노바가 내가 그 욕망, 그 소원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며 사기를 친 겁니다. 카사노바가 프랑스 정부에 돈도 많이 받고 그러긴 했지만 워낙 화려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를 쳐서 뭔가 이제 돈을 좀 더 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담 디르페를 남자로 환생시켜 주겠다고 7년간이나 속여서 100만 프랑에 가까운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1758년 10월 카사노바는 프랑스 재무성 감시관의 요청으로 또 네덜란드에 파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에 파견이 되어서 프랑스 채권 판매 협상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와서 또 돈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인 카사노바는 시내 중심가의 멋진 저택에서 살고 있고 또 전원주택까지 빌려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759년에는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염직물, 그러니까 그 직물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상류층은 어떤 옷들을 입고 있었나요? 그 퐁파두르가 유행시킨 화려한 로코코풍의 패션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화려한 옷감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중산층 이하는 아무래도 비싼 옷감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값이 싼 인도산 옷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 방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옷감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감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캐치한 카사노바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제 비단이 굉장히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비단에 새겨진 무늬를 모방한 견직물을 생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 사들이고 또 여공들 채용하고 하면서 공장을 차려요. 그런데 당시 또 여공을 20명 정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녀들은 곧 카사노바의 연인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자, 카사노바의 사업은 성공을 했을까요? 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한 종업원이 공장 기계 설비를 훔쳐서 달아나게 되었는데 사업 파트너와 후원자들이 카사노바를 의심해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포레베크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마담 디르페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된 카사노바는 이번에도 외교관이 돼서 다시 네덜란드로 파견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또 카사노바가 환어음을 위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음을 위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프랑스 법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었던 카사노바는 많은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법기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계속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피렌체에서도 사기꾼에게 또 속아서 가짜 환어음 사건에 연루돼서 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61년 36살이 된 카사노바가 나폴리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15에서 16살쯤 된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 이름이 레오닐다라는 소녀였어요. 레오닐다라는 소녀에게 완전히 빠진 카사노바 또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여행 중이니까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우리 결혼 허락을 받아요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레오닐다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카사노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기억해두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여인 누구일까요, 여러분? 카사노바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유부녀 루크레치아가 바로 레오닐다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레오닐다는 바로 되짚어본 결과 이 루크레치아와 카사노바의 딸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카사노바에게는 이것이 별로 충격이 아니었나 봐요. 카사노바는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으니 그럼 옛정을 되살려서 하며 루크레치아와 사랑의 불꽃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고록이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지만 루크레치아와 레오닐다와 카사노바가 함께 밤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레오닐다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카사노바의 아들이 가능성이 많겠죠.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네요. 영국 런던으로 떠난 카사노바, 또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사기를 친 것에 대한 죄값을 받은 것일까요? 또 본인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카사노바가 이제 마리안 샤르피옹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짝사랑을 하게 돼요. 그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외춘부였다고 하고 그녀의 가족이 모두 다 사기꾼이었어요. 이 샤르피옹에게 반한 카사노바가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퍼부으면서 연정을 쏟게 되는데 이 또 샤르피옹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만 손찌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샤르피옹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카사노바 때문에. 카사노바가 아니 나의 질투심 때문에 샤르피옹이 죽었다고?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납으로 주머니를 가득 채운 후에 이제 몸을 묶어서 템즈강에 뛰어들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귄 친구가 야, 기왕 죽을 거면 좀 즐거운 일 하나라도 한 번 더 하고 죽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해서 그래 그럼 내일 죽을까? 하면서 그날 밤 또 다른 여인과 하룻밤을 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생생하게 살아서 거리를 쏘다니는 샤르피옹과 마주치게 되면서 자신이 깜빡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많은 돈을 날린 후였죠.